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다시 한국과 잘 조율해보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고란 경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헬기를 타러 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From South Korea, are you encouraging tariffs? So we'll work something out. 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 한국과 관세 협상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한국과 잘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사실 헬기를 타는 과정이었고 기자의 질문에 짧게 답한 건데요. 어쨌든 짧게 답했지만 긍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관세 위협만 했지 현실화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인데요. 애초에 우리 시간으로 27일 오전 7시쯤에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글을 올릴 때에도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만약에 너희들이 비준을 안 하면 내가 언제부터 올릴 거야 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었어요. 그냥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는 거야? 라는 식의 압박하는 메시지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가 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 아마 한국이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비준을 좀 서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SNS, 방금 말씀하신 그 SNS에 올린 글에는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해서 한 15% 관세가 아니라 25% 관세를 다시 물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었거든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교수님? 사실 이제 한국과 미국과 관세 협정에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슈가 아무래도 이 투자금에 대한 이행 문제. 투자금에 대한 이행이 빨리 돼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선거 전에 200억 달러가 입금이 돼야 사실 이제 우리가 성과를 냈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자라면 유권자를 끌어들일 수가 있는데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좋은 거거든요. 네. 늦게 주면 그러니까 늦게 대미 투자금 말씀하시는 예, 대미 거죠? 투자액 네. 200억 달러를 올해 보내주기로 했는데 네. 이것은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좋은 거다라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협정에 그러니까 MOU에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또 네.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라는 거는 농산물까지 포괄하는 전반적인 내용인데 이제 MOU만 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전된 게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법률, 온라인 플랫폼이 사실 미국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온라인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 한국의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은데 이것들이 한국의 어떤 온라인 플랫폼법,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또 압박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입장에서 어제 이야기한 거는 이것들 빨리 진행해라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이 지연 전술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종의 전략적인 화술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 한국에서 이런 반응들, 정부 관계자들이 대응을 하겠다는 반응들이 나오니까 네. 좀 유화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압박이었을 것이다.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전략이었다.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타코라는 게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이래서 겁쟁이처럼 결국 마지막에 꼬리를 내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타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이제 앞닥쳐 오는데 이 선거를 앞닥쳐 온 상태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것이 미국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물가 자체도 올해 조금 어제 JP 모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 3%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가의 피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흔히 말하는 중산층 이하에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이 네. 임금도 안 오르고 소비 여력도 줄어들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야기는 세게 하지만 실제로 이행시키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행시키는 순간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사실 이제 투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슈라서
이게 사실 이야기는 하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시사점들, 우리 함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강대강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다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 여러 국가들 역시 전략적으로 이런 것에 상호작용하면서 스무드하게 가는 양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올해에만 동맹국에 한 4차례 정도 관세 협박 같은 것을 했습니다. 봤더니 그린란드와 관련해서는 유럽에 10% 추가 관세하겠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요. 가자 평화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프랑스에 대해서는 와인에 200%, 캐나다에는 중국과 경제 교류를 확대했다고 100% 이렇게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말을 했네요. 그런데 블룸버그가 조사한 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관세 협약 이행률은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네, 실제 이행 비율이 약 28%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요. 20.4%는 위협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고요. 8%는 부분 실행. 그런데 16%는 철회했고 6%는 부과한 후 철회, 22%는 조사 중, 26.5%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시장도 아는 거예요. 네. 어차피 트럼프가 뭔가를 세게 지르고 나서 그거를 약간 자신이 많이 양보해 준다. 나의 관대함으로 이거를 좀 철회해 줄게. 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데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탁구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탁구가 아니고요. 이건 거래의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서둘러서 뭐 대책 마련을 하나 회의도 있고 이랬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여당과 같이 한미 전략적 투자법 관련해서 오늘 논의를 했고요.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진행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은 2월 달에 이 특별법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심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트럼프의 그 발언이 발표와 무관하게 이미 저희는 정부와 국회 간에 2월 달에 심의하는 거를 한편으로는 정부 쪽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2월에 특별법 이 얘기가 나왔네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 정부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일단은 이슈가 여러 개가 있다는 네.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00억 달러에 관해서는 새로운 특별법을 세우고 200억 달러의 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마 선행 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슈가 되는 온라인 특별법이라든지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도 없고 MOU 자체가 굉장히 브로드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협상을 우리의 안을 가지고 가고 미국의 안을 가져가면서 서로 협상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술된 2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주도로 기관을 만들어서 혹은 한국은행 주도로 기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모자라면 이 해외 채권을 조달하면서 뭐 우리나라의 이자 수익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됐지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외교적으로 또 통상적으로 해결해야 나갈 문제가 좀 있다라는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 이런 이슈에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코스피가 5,100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100을 뚫고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가 사실 관세 이슈에서 25%가 진짜 매겨지면 현대차는 4, 5조 원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주식시장에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도요. 네네. 뭔가 기회였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SNS가 오전에 알려진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투자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얼마나 투자 심리가 강한가를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뭐냐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약간 조정이 올 거라고 누구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투자 커뮤니티 분위기 뭐냐면 드디어 매수기회 왔다. 이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을 매수기회로 삼아서 들어오려고 하는 자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 투자 심리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걸 매수기회로 삼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오히려 이제 지금 떨어지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맞습니다. 분위기가 있었던 네네네. 거군요. 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사실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게 코스피보다는 아무래도 코스닥이잖아요. 네. 그간에는 코스닥이 시장 상승 흐름에서 좀 소외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인사들과 이제 오찬을 하면서 3,000스닥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난해 발표됐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까지 이제 맞물리고 국민성장 펀드가 코스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뭔가 규제를 좀 풀어주고 한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니까 코스닥 시장이 그야말로 불을 뿜었고요. 네. 1,000스닥을 넘어서 그야말로 3,000스닥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도 좋았었고요. 뭐 그 덕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 증시는 지금 거의 또 날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5,164를 현재 기록 중이고요. 삼성전자 16만 원 넘었고요. SK 하이닉스는 84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현대차도 49만 원, 1.3% 오늘 다시 급등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이 주식들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SK 하이닉스가 어제 영업 실적에 대한 기대를 올리는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폭등했죠. 네. 사실 장 초반에는 좀 우려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150조를 지금 예상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에서 150조를 예상하는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올라갔고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반도체 시장의 마진이라 그래요. 수익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왜냐하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물량에 대해서 가격을 굉장히 높게 받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 역시 이것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HBM 메모리라든지 일본 메모리 반도체를 둘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진 같은 것들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양쪽 다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호재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호재가 반영되면서 삼성전자도 많이 오르고 하이닉스도 많이 동반으로 많이 오르는 이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고, 이것이 반도체주 전반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제 올해 내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계약이라는 것이 사실 장기 계약입니다. 장기 계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1년, 2년 물량을 정해놓고 하는 계약인데,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해놓고 하면은 사실 내년까지 영업이 보장된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것을 또 장기 계약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여러 미국의 바이어들이 한국에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다라고 아마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데 주가 그래프만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 가파르거든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2배, 3배 막 거의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반응을 안 하는 게 이상할 상황이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것이 수익이 뒷받침돼서 반도체주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업데이트가 굉장히, 그러니까 작년 업데이트랑 올해 업데이트가 너무 많이 다르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좀 부담스러운지 않나요? 부담스러운데 사실 주가가 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실적이 좋아서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오르는 게 있고요. 하나는 시장에서 이 해당 기업에 대한 가치를 높게 주는 거, 이른바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르는 주가 상황을 보자면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었는데요. 네. 사실 그 빅테크 구매 담당자들이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 주변 근처에서 호텔을 뭐 한 달짜리 방을 잡고서 우리 칩 좀 주세요라고 한다라고 방금 해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같은 맥락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애플 쪽에서 다시 돌아갔대요, 미국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돌아갔는데 신규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 가격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80%, 그리고 SK하이닉스 100% 인상된 청구서를 받아들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와. 그 정도로 지금 서로 지금 칩을 달라고 좀 줄을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다른 추천주들 얘기를 또 나왔나요? 어떤가요? 지금 종목들에 대해서 다 반도체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반도체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CES를 계기로 이제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탈바꿈하면서 현대차에 대한 약간 현대차가 그리고 국내에 있는 로봇 테마주를 이끌고 있죠. 이렇게 재조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방산 수출이 또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안보의 외주화에서 안보의 내재화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토 같은 것에도 야, 유럽이 돈을 써야지 왜 미국이 나토를 도와주고 있냐라는 식이잖아요. 때문에 각국에서 이제 방산에 대한 매출을 지금 좀 늘리고 있고요. 근데 사실 방산 기업 가운데 미국 빼고 그리고 중국은 아예 좀 약간 논외로 치고 네.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이제 조선주도 다시 주목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소외받았던 2차 전지주가 사실 코스닥의 조금 주요한 업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2차 전지주 보면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2차 전지가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로봇의 또 핵심 제품으로 또 주목받으면서 네. 2차 전지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코스닥 아까 뭐 고란 기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기금들이 흔히 말해서 벤치마크를 바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연기금 투자 기준이 코스피였는데 코스닥을 일부 반영하기 시작하면은 연기금의 돈이 자동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고 아무래도 30조 국민성장 펀드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이쪽에 또 벤처 쪽에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증권사들도 뭐 IMA 계좌라든지 이게 다양한 계좌를 통해서 지금 모험 자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자의 흐름, 투자의 흐름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네. 다만 한 가지 얘기하고 다만, 싶은 거는 네. 아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가 상승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코스닥 정말 잘 나가고 있죠. 그런데 코스닥을 이루고 있는 주요 기업들을 보자면 실적이 그렇게 빨리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기대감으로 기대감. 오르고 있고 사실 수급 측면에서 기관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라서 조금 상승을 하겠지만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실적을 생각입니다.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금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금 선물 가격이 5,100달러를 뚫었습니다. 이것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일부 아이비들은 6,000달러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금값은 또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사실 이제 금달러 5,000달러 5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4,000달러에서 유지가 되다가 또 5,000달러로 올라가니까 이게 또 새로운 정고점이 6,000달러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미국 정부의 정책들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미국 정부가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해부터는 감세 정책을 합니다. 감세 정책을 해서 하기 시작하면은 재정 지출을 줄여야 뭐 흔히 말하는 국채 발행 같은 채권들을 발행하면서 돈을 푸는 게 없어지는데 지금 또 그런 것은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일을 할 수는 또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정 적자 같은 것이 늘어나게 되고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돈이 많이 풀리게 되니까 미국 달러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안전 자산인 또 금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금리를 지금 파월 의장이 바뀌게 되면 금리 인하 같은 것들이 더 하게 되면은 미국 통화의 가치 역시 조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대체적인 금값이 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돈을 많이 풀리게 되니까 달러가 좀 내려간다. 금리가 또 낮아지는 거 역시 금의 가치를 올리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뭐 JP 모건 이런 큰 은행들에서도 큰 투자기관에서도 미국 흔히 말하는 금의 가치를 6,000달러까지 예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리서치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금 선물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트럼프다. 최대 변수가 트럼프다. 올해 귀금속 시장의 유일한 드라이버는 트럼프와 트럼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하나 있어요. 전남 한평에 우리나라 황금 박쥐상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처음에는 혈세 낭비다 이런 논란이 컸었거든요. 이거를 만들 때 가격이 28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386억 원으로 금값이 오르면서 13배 이상 뛰었다고 해요. 와, 이 황금 박쥐상이에요. 네, 이게 사실 그 한평 나비 축제 상당히 유명하죠. 네. 축제를 가면은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볼거리의 하나로 황금 박쥐상을 만들었습니다. 28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사실 관광객 유치 효과가 그닥 크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혈세 낭비다라고 하면서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값이 오르면서요. 전혀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평가가 달라졌는데요. 조롱의 대상에서 진짜 엄청난 투자였다.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실제로 금값이 뛰고 이 황금박쥐상이 아까 28억에 만들었다라는데 제로비가 지금은 거의 400억 가까이거든요. 386억쯤 됩니다. 조만간 400억 돌파할 것 같은데 네. 이러다 보니까 아까 관광객 유치 효과가 미미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한 평을 찾은 모든 관광객의 대부분이 다 저 황금박지상을 둘러보고 간다라고 할 정도로 관광객 유치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주일 전에 이 방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이 소식을 한번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랐죠? 그때 가격이 37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381억 일주일 만에 이 한 평분은 15억을 번 그렇죠. 셈입니다. 네네.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금값이 오르는 가운데 은값도 그렇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버 뱅킹, 은 투자도 그렇게 열풍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금값이 오르게 되면 같은 귀금속인 은값이 오르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라는 것이 금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은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역시 있기 때문에 더 갚아나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특히 네. 은은 거래량이 근본적으로 금보다 조금 작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이 작다는 얘기는 수요가 빨리 오르게 되면은 은 가격도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변동성이 금 가격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들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은은 네. 이런 귀금속으로서의 수요도 있지만 아니 말해서 첨단 산업의 부품으로서의 수요 역시 있거든요. 네. 전기차라든지 특히 로봇을 구동하는 모터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은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아무래도 은이란 물질이 전도율 같은 게 좋다 보니까 네. 흔히 말해서 첨단 부품을 만들 때는 구리보다 더 나은 성격들이 이렇게 지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은 가격의 상승을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시대와 더불어서 나타난 더 급분한 영향이 있다. 예, 아마 두 가지가 다 섞이면서 은값이 오를 거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네. 결국은 뭐 실버 뱅킹의 확장이라든지 투자금의 유입까지 유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도 최고가입니다. 구리, 그러니까 골드바, 실버바에 이어서 구리바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모든 이제 자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냥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금에 집중했다가 야, 금이 이렇게 올랐는데 은값이 못 따라와? 라고 하면서 은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게 됐고요. 은값이 $100를 넘어서니까 이제 여기서 올라봐야지 얼마나 더 오르겠어. 그럼 그간 안 오른 게 뭐지? 라고 하면서 구리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구리는 사실 닥터 쿠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사이클을 많이 타는 금속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저장의 수단이나 재테크 수단으로는 상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는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금은 동 다 가격은 계속 오를까요? 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란 기자님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사이클이 그리냐면 산업 수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산업 수요가 변하면서 전기차에 구리가 안 들어갈 수가 없고 로봇을 만드는데 구리가 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리 광산에 대한 개발은 굉장히 또 늦춰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계속 문제가 되면서 남아메리카 기존에 쉽게 개발했던 데들이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공급이 맞춰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 가격 역시 좀 오르고 있다. 그래서 금은동 전반적으로 달러 가치의 하락, 특히나 은이나 동 같은 경우에는 첨단 산업의 발전까지 겪으면서 결국은 가격의 상승을 좀 유도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룹 방탄소년단 BTS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3월에 서울 광화문 콘서트를 시작으로 월드 투어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BTS의 공연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난 진짜 난 안 돼. 보여줘야겠어. 뭐가 안 돼? 난 말하면 안 돼. 자꾸 스포해. 예, 조심해주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3월 20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만감부 부탁드립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게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네. 콘서트도 신경 많이 써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네. BTS en inglés. Es muy popular entre las y los jóvenes mexicanos. Entonces le escribí una carta al primer ministro de Corea pidiéndole que venga más veces. 네, 와, 멕시코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와, 대단해요. 네, 사실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 나선 이유는 본인의 지지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좀 BTS 인기를 좀 등에 업고 가겠다도 있고요. 실제로 BTS 콘서트가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 지출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GDP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이 연예인이 뭐 경제 효과 유발해봐야 얼마나 되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보자면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수죠. 테일러 스위프트. 네. 이 사람이 연준
보고서에 등장했습니다. 2003년 7월에 필라델피아가 여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덕분에 필라델피아의 호출 매출이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소비가 늘어난 걸 봤더니 아니 왜 늘어났지를 보니까 스위프트가 공연하는 곳들에 갑자기 매출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네. 이른바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창출한 게요. 50억 달러, 6.5조 원의 미국 내 직접 소비액을 창출했다라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악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거고요. 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BTS의 경우에는 만약에 컴백해가지고 콘서트 활동을 이어갈 경우 우리나라의 GDP를 약 0.5%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월드컵 얘기 들으니까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월드컵, 올림픽 같은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제 간접적인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한류 아이돌의 콘서트를 보면은 글로벌에서 오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에서 온다는 거는 뭐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혹은 멕시코 지역 전체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몰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모이면 또 콘서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서 소비도 많이 하고 흔히 말하는 이 팬들끼리 모임도 많이 한다. 팬덤이 네. 형성이 되면서 팬들끼리 모임도 하고 모임을 하게 되면 또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겹치면서 단순히 관광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런 방문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네. 이런 부가적인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스포츠 행사인 월드컵과 비견될 정도로 BTS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다. 이런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TS 광화문 공연 3월로 예정이 되었는데요. 인근 숙박료는 4배가 뛰었고요. 중고 사이트에서는 호텔의 객실을 사고 파는 문의도 많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게 두쫀쿠, 요즘에 핫한 그 두쫀쿠 이거 보시죠. 이게 200개를 갖고 있다면서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과 바꾸자 이런 얘기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한번 봤더니 콘서트 1회당 경제적 파급 효과가 최대 1조 2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숙박 환경이 활성화되고 이런 두쫑쿠가 지금 현재 농담으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세 개의 축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두쫑쿠라는 말이 늘 정도로 네. 내수 경기를 상징하고 있는데 BTS 컴백을 통해서 우리 내수도 좀 살아나길 기대해 봅니다. 네, 하이브 주가와 다 이겨냈어요. 지금 군백기, 뉴진스 전속 계약 분쟁 모두 이겨내면서 지금 또 4년 만에 최고가라고 하네요. 네, 이번 BTS 콘서트 매출을 통해 가지고 한 2조 원 안팎의 하이브 매출, 추가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되면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하이브 목표 주가를 줄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BTS 말고 또 안 좋은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아이돌 멤버가 있습니다. 차은우 씨.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배우 겸 또 아이돌인데 이번에 탈세 의혹이 터지면서 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속자 같은 경우는 판타지오라는 주식이 있네요. 여기 탈세 의혹 속에 주가가 400원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하이브를 얘기했을 때 네. 가수 기획사고요. 하이브는 여기는 IP 중심 모델입니다. 수익 구조가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아티스트가 떠나도 회사에는 노래라는 자산이 남고요. 아티스트가 자고 있을 때도 노래가 스트리밍되고 앨범이 판매되고 굿즈가 팔리면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판타지오 같은 경우에는 배우 중심의 기획사예요. 이쪽은 인적 자원 중심 모델입니다. 배우 본인의 이름과 얼굴 자체가 핵심 자산이라서 이 판타지오의 경우에는 차은우가 떠나면 그야말로 회사에 남는 게 없습니다. 네. 이런 구조 때문에 지금 차은우의 탈세액이 200억 정도라서 얼마를 벌었을까를 추산해보면 대충 한 30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차은우가 소속된 판타지오는 심지어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교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실시간 화제가 되고 있는 다른 소식들 뉴스 라이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이해찬다웠다. 어제 베트남에서 송환돼서 장례가 시작이 됐죠. 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장례 관련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베트남까지 다녀왔던 조정식 특보가 고인의 출국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감기 몸살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니 이번 출장은 가지 마시라고 만류하셨는데 이 부의장께서 해외 평통 조직과
공식적으로 약속한 일정이니 가야 한다고 하시며 공항 출장길에 나서셨고, 평소 퍼블릭 마인드를 중시하셨던 이해찬 전 총리께서는 이번 민주통통 수석 부의장직을 본인의 마지막 공직으로 여기셨고, 마지막까지 공무 수행을 위해 몸을 불사르시다가 순직하셨습니다. 가기 전부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사모님이 3차례나 말렸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다만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 한다. 이 퍼블릭 마인드를 늘 강조했던 고인이라는 건데요. 이런 본인의 정치 소신과 가치관은 생전 여러 차례 발언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요즘 뭐 다채로운 이 대표님 모습 자주 뵐 수 있어서 아주 좋은데요. 이 대표님의 이런 다채로운 모습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네. 재밌어요. 네. 1등이라는 게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지. 네. 그 공격을 감당 못하면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지역구에도 탈락한 사람이 비례받는 건 처음 봤습니다. 드문 경우죠. 아니, 드문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 경우죠.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MBN에 출연했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젊은 모습도 좀 눈에 들어오고 킹메이커로서 한창 분투하던 시절 상대당의 후보, 또 상대당의 비위 얘기는 물론이고 자당 후보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당 져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 마지막 가는 길이 고인다웠다는 그 말에 회자되는 몇 마디 들어봤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빈소를 찾아서 최고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고 눈이 짓무르게 울었다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모습도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오늘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추모에 나섰는데요. 장례 이틀차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혈안간 이 사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악플 대응법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앞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낙마에 관해서 이렇게 SNS 글을 올렸던 배 의원이죠. 바로 여기에 달린 자신의 항의성 댓글이 대상이 됐는데요. 니는 가만히 있어라. 니가 이제 배 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내 계정에 와서 반말로 큰 소리 친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댓글 작성자 프로필에 있는 가족 아이로 추정되는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아이 사진을 지금 공개를 한 거죠. 저희는 지금 블러 처리했는데 그대로 올렸습니다. 예전부터 악성 댓글에는 엄정 대응을 해왔던 배 의원이긴 합니다. 지난 2019년 한 50대 남성이 악플 달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과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인이 일반인 가족, 그것도 아이로 추정되는 사진을 가리지도 않고 올렸다. 신상 공개 아니냐. 반면에 돈 없는 악플에 대해서 경고, 잘했다. 일부 의견도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치인과 악플, 그 대응에 대한 이야기 잠시 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게요.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본인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습니다. 전남 여수시가 한 전 총리에게 부여했던 명예시민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로 있으면서 여수엑스포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여수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은 바 있는데요. 시는 최근 판결로 불법계엄 관여가 명확해진 것으로 보고 공적심사위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민증을 박탈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지난 정치행보 다시 한번 주목받는 장면이 있죠. 대선 출마 후에 광주를 찾았던 한 전 총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용해 주세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5.18 영령들의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호소했던 한 전 총리, 이렇게 남도의 한 도시로부터 또 한 번 부정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료수입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예전 국정조사 청문회 때 립밤 품절 사태 기억나시죠? 립밤에 옷에 신발 쓰는 것마다 완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완판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선택이 또 한 차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국길에 오르는 이 회장의 차량 안에서 포착된 음료수 한 병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베트남산 코코넛 워터로 알려졌습니다. 유기농 제품이고 무지방의 무설탕이다.
전해질도 풍부하고 열량이 낮다. 벌써부터 해당 제품과 효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쓰는 것마다 품절 사태를 불러왔던 이 회장이죠. 이른바 이재용 효과의 다음 주자가 될지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한편 이 회장의 이번 출국은 곧 워싱턴 현지에서 열릴 이건희 컬렉션 전시기념 갈라 행사 참석을 위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홍나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삼성가 가족들이 참석을 위해서 출국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 소식 볼게요. 다시 한번 타진요 트라우마와 만났습니다. 힙합 그룹 에픽하이 타블로 얘긴데요.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상심과 상실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회상이 이루어졌습니다. When my dad passed away, I was in my early 30s. I honestly felt like the public had killed him. Small moments of humor really do help when you can laugh about the loss. That's when you really, truly honor that loss. 당시 논란 기억나시죠?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줄여서 타진요라고 불리던 이 카페를 중심으로 타블로가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학력 위조 누명과 비난이 이어졌었죠. 대중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느꼈다. 그 상실과 분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걸 치유해 준 건 다름 아닌 주변 사람들의 도움, 유머였다고 털어놨는데요. 멤버들과 공공연하게 그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제 웃는 모습도 이제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가 그 스탠퍼드 잠깐만 들렸다 가죠. 하지마. 뭘 찍어. 드디어 저희가 그 어마어마한 장소를 오게 됐습니다. 맞네. 여기 딱이야, 맞아. 여기요. 여기 맞아. 앉아봐. 웃어. 살짝 웃어. 난 이제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털어내고 완치됐다. 자, 이제 모든 게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100만을 돌파한 기념으로 스탠퍼드를 다시 찾은 새 멤버의 모습이 웃음을 주기도 했었죠. 상실을 두고 웃을 수 있을 때 그게 그 사람을 정말로 기리는 순간처럼 느껴진다고 타블로는 전했습니다. 중요 세상 성세 부동산세 양도세 세상 세금 너무 많아 안수남의 세세. 네, 세상의 세금 상식을 알차게 세세하게 전해드리는 안수남의 세세세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여 타이밍 절세 전략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같이 정리를 해봤어야 될 키워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부담부 증여라는 화두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 텐데 처음 듣는 분들께는 좀 어렵게도 느껴질 수 있는 용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부담부 증여 어떤 겁니까? 부동산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부담을 지어서 준다는 뜻이거든요. 부담을 부과. 근데 그 부담이라는 것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라든지 그 부동산에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임대보증금이 있겠죠. 그거를 수정자 네가 갚아라. 그런 조건으로 준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지면은 전체가 증여를 안 보고 그 채무의 부분은 양도로 보거든요. 유상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고 그 뺀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세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될 텐데요. 이제 5월 10일부터는 저희들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잖아요. 정부의 이제 뭐 종료 의지가 확고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감안하면 더 고려할 사항이 많이 생기겠죠. 마냥 이제 뭐 단순하게 유리하다라고 볼 부분은 아니고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건데 일단 어떤 점이 이점이 있는지를 조금 더 중심을 두고 볼게요. 이제 증여 절사 전략에서 이 이야기가 키워드가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채무 부분과 또 증여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담이 좀 분산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여 전체를 본다면은 증여를 순수 증여를 해버리면은 수증자가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다 내는 구조예요. 근데 부담부주로 가면은 유상양도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세를 부담하고 채무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도 유상하고 무상하고 세율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무상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과세가 돼버리면은 13.4%까지도 물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무상으로 받았는데 채무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변제할 능력이 없는 소득의 근거를 못 대는 사람이 만약에 유상으로 받았다 하면은 당신은 갚을 능력이 없잖아.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무상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 버려요. 그럴 때는 또 이제 취득세가 전체가 다 늘어나는 또 구조죠.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일단 뭐 이 누릴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들어보자면 한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뭐 어떤 채무 없이 네. 순수하게 그냥 증여를 하는 네, 경우 네. 그게 아니라 한 5억 정도의 뭐 대출이라든지 전세 네. 보증금을 좀 끼고 이제 부담부 증여를 네. 했을 때 잘 내게 되는 세금이 일단은 단순 계산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냥 증여세만 계산해 보면 예. 10억이면 한 2억 3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나와요. 네, 네. 대신 5억에 증여를 하면은 5억에 대해서는 약 한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게 당장 1억 5천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네. 증여세만 놓고 본다면 이제 문제는 5억에 대한 그 양도가 예.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되게 됐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택이라면 비과세가 되는지 과세가 되는지 예. 중과세가 되는지 취득 시기는 언제인지 보유기간은 얼마 됐는지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 예. 이걸 다 따져서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결론은 단순하게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자, 네. 따져볼 부분이 많다. 네, 네.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얘기를 네. 진짜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당부 차원에서 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네. 경우가 지금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는지 대표적인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율 구조가 누준 구조라서 예. 분산시키면 유리한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예,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까지 겹치잖아요. 예. 또 취득세도 중과세가 될 수 있고 매매로 처리된 거는 중과세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증여로 채면 중과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채무 부분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져왔다가 예. 만약에 부모님이 다시 대의 변제를 해줬다가 걸리면 요것도 증여로 또 들어가 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만 볼 일은 아니다. 그렇다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다 토지에 묶여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예, 그렇죠. 토지거래허가 묶여 있는 경우에는 예, 순수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나는데 부담부 증여는 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있어요. 세입자가 있으면 네. 내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실거주 의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는 토호제 때문에 예, 부담부 증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순수 증여로만 가능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구조는. 네. 자, 반대로 이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고려해봐도 되겠다, 검토해봐도 될 네. 만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조건 이점이 되겠네요. 확실하게 유리해집니다. 확실하게. 자, 두 번째는 토지거래가 구역이라 하더라도 네.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라든지 빌라라든지 네. 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않는다. 그럴 때는 이제 부담부 증여를 또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때는 좀 이제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경우, 네. 예, 임대사업자. 의무 기간이 다 하지 않았는데 그걸 포괄 양도 양수하는 조건으로 예. 예, 토지거래 허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네. 이거를 8년 동안 의무 기간을 다 한다는 조건으로 예.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서 합산 배제를 시켜줬거든요. 합산 배제하는데. 근데 안 지켰어. 기간 안에 양도가 이루어진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합산 배제하고 종부세 안 물렸던 부분이 다 추징될 수가 있으니까 네. 요 세액 계산을 미리서 해보고 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의무 임대 기간 네. 같은 것도 좀 따져봐야 된다. 맞습니다. 예. 주의해야 될 점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 제일 주된 부분이 결국 이제 채무를 넘겨주는 거니까 네. 이 채무 이전이 좀 실질적이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네. 실제로 이제 부모가 이 채무를 넘겨주고 이걸 또 대신 갚아주다가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국세청에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금융기관의 채무가 잔액이 줄어들었으면은 그걸 다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보통은 전세금 같은 거나 임대보증금은 네. 세입자한테 받아서 전달되는 시스템이니까 자금 출자가 거의 확실히 되죠. 그런데 금융채무는 그거를 변제를 했으면은 반드시 소득원이 예, 수증자인 자녀가 소득원이 돼서 갚아야 되거든요. 출처가 제대로 나와야 제대로 돼요. 나와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자 같은 경우도 다 변제한 부분들이 예. 본인 소득이나 다른 자산 대체를 해서 변제한 것들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1년 지난 다음에는 끝났겠지 하고 예.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데요. 다 끝날 때까지 국세청이 사후관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다 변제가 완전할 때까지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절대 대의 변제해주거나 네. 부모님이 갚아주시면 안 됩니다. 초기 특정 시점만 주의할 네, 것이 네. 아니고 상환이 예. 다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네. 자, 이런 것들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부담부 증여 절세 전략의 하나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수증자가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 끝으로 이 키워드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채무는 반드시 수증자가 변제해야 된다는 것. 예. 사후관리 받으니까 네. 예, 꼭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증여를 받았으면은 10년 이내에 양도가 이루어지면은 이월과세가 되거든요. 네. 이월과세라는 것은 예,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평가한 증여가액으로 취득가를 잡아준 것이 아니라 예.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채무 분을 뺀 그 부분. 그렇습니다. 네. 절세 효과가 없어져 버리죠. 네. 그래서 그 이월과세 때문에 10년 거를 꼭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 양도 차익이 나중에 네. 크게 잡힐 수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순수 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구역은 내가 실수요 목적으로 예.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검토하고 예. 부담부 증여는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 꼭 세 가지는 챙겨보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증여 절세 전략의 하나로 부담부 증여 이야기, 부동산 증여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네. 자, 이제는 좀 화제를 넓혀서 일상 속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증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쉽게 뭐 부모 자식 간에 주는 돈, 뭐 네. 용돈도 있고 세뱃돈도 있고 뭐 생활비 지원도 평소에 공공연하게 나올 텐데 네.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건지. 과세 대상은 원칙상으로 맞는데 네. 사회통념에 주는 그 취업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예. 생활비라든지 경제 능력이 없는 자녀들한테 주는 이런 돈들은 원래부터 비과세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너무 유튜브에서 예. 이 부분이 과대 포장되고 과장되고 AI가 다 잡아낸다 예. 어쩐다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네. 자,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 통상적으로 생활비로 쓰고 용돈을 쓰든 근데 자녀들이 좀 해가지고 알뜰 모아서 조금 모았어요. 예. 그리고 주식 투자하고 좀 더 불어났어요. 이런 부분까지 다 국세청이 터치한 것처럼 오해들을 하시는데 예. 터치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아니 자녀가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했는데 대신 그거를 생활비를 용돈이라고 해서 500만 원 줬는데 200만 원 쓰고 300만 원 모아가지고 네. 부동산을 샀다든지 어허. 그 금액으로 주식을 투자한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자녀들이 쓰는 거 조금 모아가지고 뭐 하는 것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사회상규상 이제 부모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용돈 같은 것들은 문제가 평소에는 안 되지만 그렇죠.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자식이 주식 네. 투자라든지 네. 부동산 취득할 때 거액의 지금 자금이 들어갔다면 이 출처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채무조사에서 그때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본인들이 일군 그 자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 입증 책임을 다 있으니까 네. 준비를 해놓으셔야 하십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도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용돈 같은 거 줄 때도 네. 차용증 써놔야 된다. 네. 부모님들이 참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다만 차용증만 있다고 이게 또 다 능사는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상하게 제가 봐도 아니 돈이 현금 여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녀한테 빌려주는 형태를 취해요. 예.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자녀한테 돈을 빌려줘서 차용증 쓰는 것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부작용. 웬만하면 좀 자녀들한테 현금 증여를 하시고 예. 증여세를 내고 끝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차용증 쓴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네. 자녀가 변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5년 뒤에도 직장 갈 거니까 그때 갚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있어야 돼요. 이자 변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1년에 한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거든요. 예. 그게 이제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2억 정도 돼요. 아, 그게 1,000만 원 이자, 그렇습니다. 원금으로 한 2억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자를 될 수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것 형태를 취하고 원칙적으로 내는 게 계좌이체를 해서 그걸 지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채무증서 차용증을 언제 썼는지를 확정할 수 있는 확정일자를 받아놓거나 네. 이걸 또 메일로 송부를 하시거나 요즘에는 좀 뭐 카톡으로 사진 찍어갖고 예. 보내놓거나 이런 방법을 해서 이게 언제 작성됐는지 확인이 돼야 돼요. 네. 조사 직전에 작성되면 인정이 안 하기 때문에 네네. 이 서너 가지를 정확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미리미리 네. 작성하고 기록도 네. 좀 남겨둬야 된다.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이자 지급이 좀 있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자가 지금 지급이 되는 경우에 생기는 과세 관계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네네. 이 이자 배당 소득이니까 이 네.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되는지 건보료 이런 건 영향을 받는지. 이거는 지금 개인 사채라서 비영업 대금의 이자라고 해가지고 세법상 25%다가 주민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27.5%를 예. 지급자가 원천 징수해서 세무세 내야 돼요. 아, 그러면 예.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면 자식이 지금 원증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해가지고 그거를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렇게 내고 나면 이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건강보험료에 문제가 생겨요. 이자하고 배당소득 합해갖고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네. 직장 가입자들은 그거는 추가 부담이 또 발생합니다. 2천만 원까지는 괜찮고 2천만 원 이하는 괜찮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생기는 순간에 점수가 달라져 버려요. 금액과 상관없이. 바로 영향 네. 미쳐버리니까 또 의료보험 건강보험료까지도 좀 챙겨 보셔야 됩니다. 네. 뭐 부모로부터 큰 돈을 빌릴 때는 어떤 식으로 상환할지 네. 그 계획이라든지 또 이자 지급 계획과 여기에서 생기는 맞습니다. 과세 네. 유불리도 좀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네. 자, 관련된 이야기를 부동산에도 한번 대입을 좀 해볼게요. 이제 네. 증여되는 재산이 부동산일 때 이 네. 재산이 지금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면 보통은 어떤 점들을 많이 들여다보나요? 첫 번째가 평가를 적정하게 했는지. 요즘에는 감정평가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파트 같은 매매 사례가가 있는데 이 매매가 사례가가 적정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채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 실제 채무가 맞는지. 부담부 증여. 그다음에 또 변제 능력이 있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낼 때 증여세라든지 취득세를 또 내게 될 텐데 이 돈은 또 어디서 출처가 났는지
본인 스스로가 냈는지 네.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다 챙겨봅니다. 자, 예. 소득이 뭐 없거나 적은 자녀가 증여 직후에 뭐 증여세, 취득세 거액으로 냈다면 뭐 네. 바로 세무조사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당연합니다. 같습니다. 예, 그건 네. 당연히 조사 나갑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고가의 부모 집에 자녀가 사는 경우가 또 증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 있는데 이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네. 자녀의 집에 부모가 사는 경우도 똑같이 문제가 될 수가 우리 있죠. 상속증여세법은 너무 많은 걸 다 그렇게 규정을 해놨는데요. 예. 그거를 자녀 집에 부모가 공짜로 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세법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 부동산을 무상 사용했을 때는 그것도 예, 지금 증여로 간주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5년간 그 임대료가 1억 정도 해당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그 5년간에 1억 정도가 발생하려면 예. 전세자금 기준으로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가액이 되는군요. 고가 이상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그것도 증여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증여 타이밍과 절세 전략 이야기를 저희가 쭉 해봤습니다. 끝으로 주의해야 될 점, 네. 정리할 말씀 한마디 짧게 좀 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증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상속세 절세에 대비한 것도 있고 예. 아까 말한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런 것들도 있는데 자꾸 차용증 써가지고 막 억지로 부리지 마시고 예. 깔끔하게 증여하신 다음에 증여세 내고 네. 처리하신 것이 제일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합법적으로 네. 증여를 피하지 말고 네. 제때 증여를 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안순남 세무사님과 오늘 증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